정부 합동조사단이 LH 직원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불법 투기 행위를 한 공직자는 곧바로 퇴출시키겠다며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기존의 주택 공급 계획은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의 땅 투기 의혹도 불거지자 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이 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번 해보자면서도 물타기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며 여당부터 하라고 맞섰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해수위에서는 농어민들의 코로나 피해 보전을 위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야에서 나왔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모교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오늘은 재보선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 LH 사태와 대선 1년을 앞두고 본격 행보에 나선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국토교통부와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1차로 조사해서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밝혀냈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가 제기한 의심 사례를 빼면 7명이 추가된 겁니다. 청와대도 비서관급 이상 직원과 가족들을 조사했는데 투기로 의심할 만한 거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 발표를 두고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14,000여 명을 1차로 조사해 밝혀낸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심자는 민변과 참여연대가 기존에 제기한 의심 사례를 포함해 20명이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내 집 마련이라는 서민의 꿈을 짓밟은 명백한 범죄 행위로 불법 투기 행위 공직자는 곧바로 퇴출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기와 인천, 지방 공기업까지 조사를 확대해 나가고 투기 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할 수 있게 법과 제도를 신속히 보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공직자 등이 감히 투기라는 단어조차 생각할 수 없는 강력한 통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20명 중 11명의 투기 의심 사례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 재임 당시였던 것에 대해선 변 장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도 비서관급 이상 직원과 배우자, 직계 가족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투기로 의심할 만한 거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정청이 함께 파렴치한 부동산 범죄를 엄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당내에 공직자 투기 부패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해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정청이 하나 되어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투기라는 단어는 떠올리지조차 못하도록 그 뿌리부터 완전히 뽑아내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자체장과 여당 의원까지 적발된 현 정부의 땅 투기 게이트를 덮기 위한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명거래 조사는 엄두도 못 냈다면서 국정조사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국토부, LH 직원에게만 한정한 이번 조사는 꼬리는 자르고 몸통은 살려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검찰 수사와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도 오늘 발표로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정의당도 국민의 분노와 의혹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맹탕 발표였고 정부의 대책도 새로울 게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커지는 땅 투기 파문, 국회에서도 의원 모두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투기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300명 의원 전원을 전수조사하자고 제안한 건데 국민의힘도 지지 않고 한번 해보자고 응수했습니다. 한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민의힘과 국회의장에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인 전수조사 범위에 대해선 의원과 배우자, 직계 좀비 속의 부동산 소유와 거래 현황으로 제시했습니다. 소속 의원 및 보좌진, 당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야당도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사회 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양이원영 등 자당 의원들 가족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여당이 자정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움직임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 대표 직무대행은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 건의서를 전달했고 박 의장은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못할 게 없다면서도 여당 먼저 진행하라는 입장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한번 해보자고 응수했습니다. 한번 해보죠. 300명 다. 공직자 되시는 분은 자기 주변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해야 되는데 정보를 취득해서 투기 활동을 하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짓이죠. 주호영 원내대표도 전수조사에 응할 수 있지만 물타기를 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민주당 먼저 진행하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발 더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 등 청와대를 포함한 전면조사 카드도 꺼내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땅 투기 게이트 진상조사 특위는 꼬리만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국민은 납득할 수 없다며 청와대, 서울시, 국회 국토위까지 조사 대상을 넓힌 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이 국토교통부와 LH 전직원을 상대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정치권 전수조사로 새롭게 불붙는 모양새입니다. 문제는 전수조사 시기와 대상, 방법인데 여야가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방송 한두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야권 후보들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대권 도전을 위해서 서울시장직을 이용하고 있다는 건데 두 후보는 5년짜리 공약을 내세웠다며 박 후보의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관훈 토론회에 참석해 단일화를 진행 중인 야권 후보들을 비판했습니다. 자신은 21분 콤팩트 도시를 구상하며 지난 10년간 서울의 미래를 준비해왔지만 다른 후보들은 대권 도전을 위해 서울시장직을 발판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직접 겨냥한 발언입니다. 다른 그 두 후보는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데 이 콩밭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서울시장에 출마를 해서 서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후보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이번에 서울시장이 된다면 다음에도 재신임을 받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약 다 양 후보가 다 5년 임기의 공약이지 않습니까? 1년 해서 신뢰해 주신다면 다시 재신임해 주신다면 다음에 한 번 더 시장직에 도전해서 안철수 후보 역시 5년짜리 공약을 밝힌 만큼 대선 출마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두 후보는 야권 단일화 플랜에도 합의했습니다. 선관위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19일까지 단일화를 마무리하기로 하고 서울시 공동 운영을 위한 정책 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내일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와 여권 단일화를 위한 첫 스탠딩 토론회도 나서는데 단일화 결과는 오는 17일 결정됩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회는 코로나19 현안을 놓고 정당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등 8개 정당이 참여했는데요.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강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야는 첫 번째 주제인 재난지원금 문제부터 팽팽히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코로나19를 국난으로 인식한다며 3월 말까지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야당은 이견을 보였습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도 그 지급 시기, 규모, 기준과 대상에 있어서 아무런 원칙이 없었음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점에 있어서는 정부 여당의 반성과 정책적 대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손실보상제에 소급 적용은 하지 않겠다고 한 결정에 대해서도 야당은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가 방역 지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들의 매출이익 감소분을 전면 보상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고통의 크기와 넓이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은 너무 한가로워 보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손실보상과 소급 적용을 하는 이유는 버틸 힘을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손실보상법을 포함한 상생연대 3법과 K-뉴딜을 통해 피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이 제도들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일자리 문제까지 준비할 수 있다면서 추경안과 법안 논의에 신속히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양한 정책을 하나의 재난지원금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 정책을 지금 우리 정부는 쓰고 있고요. 손실보상법, 사회연대기금법, 협력이익공급 등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돼서 발의가 되면 많은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1야당이 좀 빠른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대책을 놓고 정당 토론이 이어졌는데 시대전환과 기본소득당, 민생당 등 진보 야당들은 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복지체계를 강화하는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국회에서는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추경안 심사에 나섰는데 여야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피해 지원 예산을 정부에 거듭 당부했습니다. 특히 농어민들의 피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세정 기자입니다.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어민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여야 모두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한데도 추경에 빠져 있다며 주무부처 장관들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4차 재난지원금의 기조가 더 넓고 더 두텁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농민들을 포함을 시켜야죠.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는 이 노점상이 포함된 거 아니겠습니까? 노점상도 이런 거 이게 뭐 감사부 정확히 산출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재난지원금 반영을 해서 만났냐고요? 안 만났죠. 장관 대 장관이 만나서 그만큼 노력을 기울였냐는 걸 지금 확인하기 위해서 묻는. 김현수 농림부 장관과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재정당국을 충분히 설득했음에도 반영되지 않아 송구스럽다며 향후 심사 과정에서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체위에서도 추경이 코로나 피해 현실과 동떨어진 예산들로 채워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긴급 피해 지원이라는 추경 취지에 맞게 상권의 특수성과 절박한 피해 상황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한데도 엉뚱한 곳에 배정된 예산들이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문화체육관광 현장의 특수성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너무 급박하게 수립되어 다소 졸속으로 보이는 것이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단기 이제 알바성 일자리 만들어 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몇 개 일자리 창출했다는 그런 생색내기형 말 그대로 그냥 눈 가리고 좀 아웅하는 그런 형식의 저는 그런 얄팍한 선심성 예산 편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한 취지였다고 답했습니다. 신규뿐 아니라 기존의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도 일자리 창출과 정책 중에 하나라고 당연히 생각하고요. 다만 이번 추경의 성격 자체가 새롭게 여러 가지 청년들이라든가 새롭게 사회에서 또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이런 가운데 여야는 추경안 심사 일정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이전 본회의 처리를 목표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충분한 예비 심사 기간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LH 부동산 투기 의혹에 따른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 고민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김 대행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사 주택 공급 대책을 주도하는 국토부 장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일간신문의 유료 부수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미디어 언론 상생TF는 기자회견을 열고 문체부의 현장 조사 결과 조선일보의 경우 2배 이상 부풀려진 조작 부수를 통해 국가 보조금과 공익광고비를 부당 수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부수 조작 행위는 명백한 대국민 사기이자 언론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공정한 신문 부수 조사를 위한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북한 인권법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에 거듭된 북한 인권법 시행 요구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더 이상 국제사회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북한 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4.7 보궐선거 서울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과 중앙위 필승 결의대회를 잇따라 열고 승리 의지를 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폭정을 막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부동산 농단을 바로잡고 주거 안정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번 선거를 승리해야 하면 내년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재집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 수 있다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사무처가 개원 이후 처음으로 국회 주요 재정사업의 원가를 계약 단계에서 전문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국회 원가 검증 자문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은 국회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원가 계산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국민의 세금이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는 낭비적 요소를 최소화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요구된다며 자문단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김희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LH 땅 투기 의혹이 그야말로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해서 부동산 투기 조사를 하자, 전수조사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 LH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이 정부 여당에 대한 시선을 좀 분산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LH 사태가 터진 것만으로도 사실 정부 여당에 큰 타격이고 네.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 국민적 신뢰가 훼손됐다는 게 가장 뼈아픈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 양이원영 의원의 어머니, 김경만 의원의 배우자, 양양자 최고위원까지 3기 신도시나 그 근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관련한 투기 의혹이 계속 나오면서 여론 악화는 물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당에 쏠리는 부동산 투기 의혹에 야당을 끌어들이는 역공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네. 또 민주당은 LH 사태와 관련한 자체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인데 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김태년 대표 권한대행이 자신 있게 국회 전수조사를 꺼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또 못할 게 없다 이렇게 이제 뭐 맞받아치고 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실 또 단서를 달았어요. 네. 민주당이 먼저 조사를 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뭐 전수조사가 이루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김태년 권한대행은 또 그 공직자를 중심으로 한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어요. 네, 바로 이해충돌 방지법인데요. 그 이해충돌 방지법을 비롯해서 김 대표 권한대행은 공직자 투기와 부패 방지 5법을 이번 국회에서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직접 들어보시죠. 공공개발사업 집행기관 공직자의 투기는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 행위입니다. 현재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인 이해충돌 방지법은 모두 5건으로 민주당 3건, 정의당 1건, 정부안이 1건입니다. 내용을 보면 사적 이해관계가 겹치는 직무회피 의무화와 내부 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 직무 관련 외부 활동 금지, 그리고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 이해충돌 방지법은 그동안 이제 미루다가 이번에 이제 국민적 공분이 큰 사건이 터지니까 뒤늦게 뭐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그 지적이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이해충돌 방지법은 지난 19대 국회 때인 2013년에 처음 발의됐고 네. 올해로 9년째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5년에 김영란법과 함께 처리되나 싶었는데 막판에 이 법 적용 범위가 너무 넓다는 이유로 제외됐습니다. 그랬군요.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21대 국회에 들어와선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6월 다시 법안을 냈는데요. 6개월이 지난 지난달에서야 정무위 법안 소위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속기록을 확인해 보니 45항부터 이해충돌 방지법이 상정돼 있었는데 회의는 42항까지만 하고 끝났습니다. 결국 아직까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번 달 초에 LH 사태가 터지자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공직사회의 정의 실현과 공직자의 부적절한 사익 추구 막기를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런데 이번 달 안에 법안을 처리하려면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다음 법안 소위 일정이 16일에 잡힌 것으로 알려졌고 이해충돌 방지법은 재정법이라서 청문회 절차도 거쳐야 하는 데다 앞서 말씀드린 법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건지를 두고 여러 쟁점도 남아 있습니다. 다만 여당에서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또 야당도 법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처리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처리될 건 같지만 권력형 이 청문회 절차와 또 이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건지 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산 넘어 산이네요. 이번 달까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LH 사태를 권력형 게이트라고 이제 확대하면서 지금 총 공세를 하고 있죠. 네, 국민의힘은 이 LH 사태와 관련해서 부동산 투기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었는데요. 오늘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가 명백한 권력형 게이트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예 특위 이름도 문재인 정부 땅 투기 게이트 진상조사 특위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전면 재조사를 요구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모든 공적 영역에서 투기의 모기 사실 생태계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이번 사태를 단순히 LH 투기로 축소하여서는 아니 되며 성역 없는 재조사를 요구합니다. 특위는 또 이사 부동산 대책을 비롯한 정부의 공공재개발 정책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유했는데요. 네. 이 국토부가 기획하고 LH가 집행하면서 개발 정보를 사유화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또 정부가 향후 택지 개발을 한다는 정보가 이미 새어나갔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국가 주도의 공공재개발 그리고 국토부와 LH 중심의 신도시와 택지 개발 정책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네. 이 변창흠 국토부 교통부 장관에 대한 사퇴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네, 민주당은 일단 정부 합동조사단의 최종 결과가 나오면 이제 그때 가서 상황을 보자는 입장입니다. 이 김태년 대표 권한대행은 이사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거 안정을 이뤄야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공급 대책을 주도하는 국토부 장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박용진 의원에 이어 김종민 최고위원은 변 장관이 LH 사장 재직 당시 지휘를 잘못했거나 문제가 있었다면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은 변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직접적인 사퇴까지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변 장관이 LH 사장 재직 당시 땅 투기 의혹이 벌어졌다며 자진 사퇴나 해임해야 하고 국정조사까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의당 강은미 비대위원장도 변 장관이 기득권의 시야로 투기를 두둔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이슈 분석은 LH 사태와 또 국토부 장관 경질론까지 현재 파문의 진행 상황을 분석해봤습니다. 김현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3월 11일 사람들의 시선을 끈 정치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대세는 대세입니다. 사퇴 이후 대선 주자 선호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서도 대세론을 또 한 번 증명했습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9일부터 이틀간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이 제3세력 후보로 대선에 출마했을 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45.3%,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을 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45.2%로 나타났습니다. 윤 전 총장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지지율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건데요. 대선을 1년 앞두고 강력하게 떠오른 윤 전 총장의 존재감이 소속 정당이라는 변수를 압도하는 상황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런 민심의 동향을 누구보다 예민하게 살피고 있는 두 사람이 있죠. 바로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놓고 야권에서 경쟁 중인 오세훈, 안철수 후보인데요. 두 후보는 최근 경쟁적으로 윤 전 총장과의 케미와 소통을 강조하며 함께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 희망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께서 만약에 대권 행보를 하시게 된다면 아마 서울시장 오세훈과 가장 잘 궁합이 맞지 않을까. 외람됩니다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삼지대라는 것도 야권의 큰 범주 안에 속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윤 총장께서 야권의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되는 역할, 야권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윤 전 총장을 향한 두 사람의 러브콜, 공식 인터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안 후보는 오늘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전 총장이 대구지청에 좌천돼 있을 때 서울에서 만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함께 나눴다며 인연을 강조했고요. 오 후보 역시 오늘 기자들과 만나 윤 전 총장과 직접은 아니지만 모종의 의사소통이 시작됐다며 앞으로 함께 뜻을 모아 할 일이 참 많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래저래 대세의 힘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윤 전 총장. 과연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박영선의 인물평입니다. 오늘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관훈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LH 사태 같은 최근 이슈와 현안 외에도 내년 대선의 유력 후보들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인물평을 남겨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먼저 여권의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이재명 지사님 굉장히 앞서가는 어떤 그런 정책을 구현을 해주셔서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또 속도감이 너무 빠를 때는 또 단점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앞서가지만 그 속도감이 너무 빠를 때도 있다. 이 지사에 대해서 이렇게 장단점을 언급한 박 후보는 이 지사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당연히 필요하다면서도 적용은 별개의 문제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틀 전 당대표 자리에서 퇴임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는 어떤 평을 남겼을까요? 이낙연 대표께서는 제가 강조하고 있는 돌봄 부분, 이런 어떤 복지 체계를 새로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브랜드를 만드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좀 더 단호해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몇 번 있었습니다. 네. 네, 이 전 대표의 복지 정책에 후한 점수를 준 박 후보. 아동학대나 독거 노인, 치매 문제 등 과거에는 가족의 문제였던 것을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것이 잘한 부분이라고 평했는데요. 단호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기도 했지만 그게 어떤 부분이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근에 유력 대선 주자로 급부상한 윤 전 총장에 대해서도 짧은 언급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사위원장을 한 사람으로서 할 말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오늘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네. 네, 할 말은 많지만 생략하겠다. 여권의 두 잠룡에 대한 평가와는 온도차가 좀 있죠. 박 후보와 인물평을 남긴 이 3명의 대권 주자들. 앞으로 어떤 인연으로 이어지게 될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한용 한겨레 신문 선임기자 최병록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바로 첫 번째 토크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최 의원님. 네, 요즘에 어딜 가나 이 LH 투기 의혹과 관련한 얘기들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4월 7일 보궐선거를 얼마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정치권에 미칠 파장 이런 것까지도 종합적으로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발제를 했습니다. 네, LH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이 되면서 재보선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에 정세균 총리가 직접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 내용부터 잠시 들어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조사 결과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 의심 사례를 포함하여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공공주택 공급은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범죄와 전쟁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총리께서 선포를 하셨는데 1차 조사 결과에서 확인된 20명의 투기 의심자 모두 LH 직원들이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정부의 1차 조사 결과 발표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아직 좀 미흡하죠. 이제 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를 좀 더 철저하게 해서 내놔야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오늘도 이제 조금 광명, 시흥 이쪽뿐만 아니고 제3신도시까지도 좀 조사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어디까지 조사를 해야 될지 그 범위를 좀 정확히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번 기회에 어떤 공직자의 어떤 도덕성, 직업 윤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한번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는 기본적으로 국토부 직원하고 LH 직원 본인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조사를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게 이제 물론 단계별로 확대를 해 나가겠다 이렇게 아까 정 총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당장 지금 이제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궁금한 부분은 과연 LH 직원들밖에 없는 것이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보를 주어서 다른 차명 거래나 아니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게 정부 조사로 과연 밝혀지겠느냐. 이런 데에 대한 불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사실은 이렇게 해서 20명 딱 찾아냈다고 해서 수사 의뢰할 것이 아니고 곧바로 검찰이나 경찰이나 합동수사반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수사로 들어갔어야지 오히려 증거인멸의 기회나 이런 기회를 차단했던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 조사라는 이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수사에 들어갔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뒤늦은 감이 있다. 네. 그렇죠. 벌써 예를 들어서 증거인멸 가능성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압수수색이 저게 3월 2일 날 민변하고 참여연대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압수수색이 한 일주일쯤 뒤에 이루어졌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죠. 이번에 2차 조사 대상자가 이제 10만 명 선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 오늘 김태년 민주당 원내 대표가 국회의원 300명 전부 부동산 전수조사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김종인 위원장이 좋다. 우리도 다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주호영 원내 대표가 대신 민주당이 먼저 해라. 또 이렇게 이제 받아쳤습니다. 국회의원의 부동산 전수조사 이게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글쎄 말은 하겠다고 하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당사자들이에요. 사실 국회의원이 공직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직자 아닌가요? 국민의 대표, 또 선출직 공직자죠. 네. 공직자가 임명직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이번에 해당 지역뿐만 아니고 과연 부동산 투기 이런 걸로 부도덕하게 돈을 번 사람들은 없는지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당의 의도는 이제 물타기 측면이 있을 거예요. 이런 범죄가 꼭 문재인 정부만의 책임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겠죠. 근데 이제 대답을 하는 걸 가만히 보면 재미있어요. 김정인 위원장은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본인은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해당이 없는 겁니다. 또 주호영 원내대표는 해보는데 민주당 먼저 해라. 이렇게 단서를 붙였고요. 네. 또 원내대변인 논평을 오늘 낸 걸 보니까 하자. 그런데 청와대도 하자. 이렇게 자꾸 꼬리를 붙입니다. 네. 이제 별로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더 국민들의 어떤 분노가 좀 더 터져 나와야 뜨거라. 이 잘못한 우리 국회의원들 큰일 나겠구나 해서 네. 실제로 그런 조사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 단서를 달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글쎄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저게 이제 실제 그래 조사하자 그러면 우선 조사의 주체가 문제거든요. 대상은 이제 300명 전원 이렇게 확정이 됐는데 자 그럼 300명 전원에 본인 직계 가족만 할 것이냐 반계까지 할 것이냐 이런 것도 문제가 되죠. 대상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정당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이 어디서 개발 정보를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 이름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누구 친인척이나 누구한테 정보를 주어서 나중에 그 이익을 공유했다. 이럴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단 말이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밝혀낼 것이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그런 대상자를 확정한다고 쳐도 그다음에 조사의 주체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냥 단순히 설문조사 형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수사를 하듯이 아주 강력하게 다 들여다볼 것인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 실질적인 장애물이 많아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국민들한테 우리 국회의원들도 이런 거 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제안이 아니냐. 저도 이렇게 좀 의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또 특히 이번 LH 사태는요, 이 부동산 투기의 박탈감을 느끼던 2030 세대가 무너진 공정성까지 확인을 하면서 더욱더 분노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번 사태가 선거 판세나 이 결과 같은 걸 좀 흔들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이미 그 야권 서울시장 후보들한테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한 일주일 전쯤하고 지금하고 벌써 여론조사 결과치가 조금씩 달라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미 반영이 되고 있고,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뭐 한 달 조금 안 남았습니다. 이 동안에 이 LH 문제가 정부에 의해서든 아니면 지금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든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날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기간이 너무 짧아요. 이렇게 된다면 결국 정부 여당에 굉장히 불리한 소재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지금 현재도 일부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지금 뭐 민주당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가 앞으로 아마 이런 것들이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그 정권 초기에 터졌으면 뭐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핑계가 될 텐데요. 문재인 정부가 이제 4년 정도 지난 상태에서 터졌기 때문에 이게 과거부터 있던 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니 그럼 4년 동안 뭐 했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 전체의 문제, 공무원들의 범죄 이런 게 터지면은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쪽에서 비난을 받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당이 선거에서 좀 상당히 좀 불리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뭐 이게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이런 면도 있어요. 이게 전통적인 어떤 그 여야 내지 뭐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보수 진보 이런 싸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건을 폭로한 주체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하고 참여연대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보수 쪽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 아주 가까운 뭐 인력 공급 업체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던 이런 단체에서 이번에 문제를 삼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은 이게 사실 여야의 문제는 아니구나. 물론 문재인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고 비판을 받아야 되지만 이게 무슨 권력형 비리라고 얘기하는 야당의 그 주장은 좀 설득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당연히 여당에 불리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폭발력을 가질지 이런 부분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선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두 분 다 이제 말씀하신 게 박영선 후보한테 이제 뭐 직격탄이 날아간 이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그 관훈 클럽 그 기자 회견에서 박영선 후보가 안철수, 오세훈 두 후보는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서울시장직은 대선으로 가는 하나의 뭐 징검다리로 이용하려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오세훈 두 후보가 이제 양자 대결에서 모두 이제 박영선 후보를 이기는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더 마음이 급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번에 그 LH 사태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보선에 막판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습니까? 글쎄,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고 정부가 뭐 오늘 발표를 했지만 이 발표 외에 조금 더 조사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정부로서는 이 사태가 그 보선 정국을 덮치는 것을 좀 최대한 막아보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은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뭔가 결과물을 내놔서 아마도 뭐 꼭 그런 의도가 있지는 않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하여튼 빨리 밝혀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질 텐데 이 사안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의외로 복잡하거든요. 더군다나 수사로 넘어가더라도 그렇죠. 그렇게 되면 4월 7일 전에 어떤 식으로든 국민들이 납득할 결론을 내기가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선거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요, 이 묘한 게 여야의 문제로 가기 전에 안철수, 오세훈 두 분 중에 단일화의 이번 사건이 어느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당장 이제 후보 등록 앞두고 이제 단일화를 할 것 같아요. 토론을 한 번이나 이제 두 번 정도 하고 여론조사로 결정을 하기로 이렇게 대략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어떤 그 추격세가 만만치가 않아요. 뭐 당연히 안철수 대표가 이기는 것 아니냐 그랬는데 일단 나경원을 꺾은 그 효과에다가 또 어쨌든 정당이라는 건 무서운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격 속도가 만만치 않은데 이번 사건이 LH 사건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한테 약간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게 안철수와 오세훈
이 경쟁에서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그렇게 이런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예, 아무래도 이제 정당이라는 건 이제 마이크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죠. 네. 의원들 오늘만 해도 뭐 대변인들 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다 한마디씩 하지 않습니까? 네. 그쪽이 훨씬 스피커가 큰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도움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좀 더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빅 스피커를 갖고 있는 국민의 힘이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군요. 이런 상황에서 변창흠 장관의 사퇴론과 경질론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정 총리가 오늘 변 장관을 놓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또 거취를 숙고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결단이 언제쯤 나오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여당 안에서도 경질론이 이미 나오고 있고요. 오늘 정세균 총리의 그 말을 잘 보면은요. 변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국민들의 걱정과 심정을 잘 안다.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있다. 이건 통역을 하면 곧 경질 건의를 하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국민들의 지금 분노 이런 것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그렇게 멀리 가지 않고 아마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곧 사퇴할 것이다. 예. 사퇴가 아니고 경질이죠. 경질. 그게 왜 그러냐면 정세균 총리 잘 아시지만 굉장히 신중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사권자가 누구예요?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근데 인사권자의 그 어떤 결단에 대해서 총리가 더군다나 그 신중한 총리가 언급을 했다. 이거는 저는 어느 정도의 교감이 있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얘기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더군다나 정세균 총리의 평소 스타일을 볼 때 그러면 이건 정세균 총리가 심사숙고할 일이 아니에요. 원래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을 해서 대통령한테 건의하겠다는 게 여기다 담겨 있는 거죠. 근데 대통령이 변창흠 장관에 대해서 절대 바꿀 생각이 없다. 만약 이런 것을 이제 느낌을, 왜냐하면 총리는 대통령을 가끔 보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느낌을 받았다면 저는 이 얘기가 안 나왔을 것으로 봐요. 네, 네. 더군다나 변창흠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LH 사장 시절에 이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LH 사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 점으로 본다면 저도 시기가 그렇게 머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정세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평상시 생각 같은 것을 좀 반영하고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LH 사태와 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질론까지 짚어봤습니다. 이번 그 LH 사태의 파장과 영향 앞으로 어디까지 확산될지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본격적인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자는 성 기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예, 지금 우리가 이제 이번 사건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다음 대통령 선거가 딱 1년 정도 남았습니다. 2022년 3월 9일 네. 수요일이죠. 네. 그래서 지금 내년 3월 9일을 향해서 뛰고 있는 대선 주자들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당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이번 주 대표직을 내려놓고 본격적인 대권 주자로서의 길에 들어섰는데요. 190일, 당 대표로서 지난 6개월 지지율 상황을 보자면 역시 득보다는 실이 많았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이제 이낙연 대세론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뭐 또 어대낙, 네. 어차피 대표는 이낙연이다. 그게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대표 맡은 기간에 오히려 지지도가 다 떨어져서 지금은 3위까지 밀려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의 대표를 하면서 이제 쌓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또 대표이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는 없었죠.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지도 네. 아니고. 자, 이제 그 두꺼운 외투를 벗었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이낙연 전 대표의 어떤 대선 주자로서 이제 실력 같은 것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글쎄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대표 때 물론 운신의 폭이 좁았던 것은 제가 인정을 해요. 자 그런데 원래 지금 이제 당내 경쟁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스타일을 보면 한 사람은 좀 인파이터형이고 네. 한 사람은 아웃복서형이에요. 이런 상태가 되면 이낙연 전 대표가 다시 이걸 대표직을 던진다고 해서 평소 스타일대로 이 스타일이 바뀌었다면 모르겠는데 네. 그렇지 않다면 이걸 회복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마 이낙연 전 대표가 훨씬 과거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좀 여하튼 쉽지 않은 상황을 맞이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은 오늘 여론조사에서는 또 박빙으로 네. 오차 범위 내에서 또 역전이 됐는데 아무튼
지금 이낙연 전 대표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라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윤석열 전 총장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든 또 제3지대에 속해 있든 윤 총장을 찍겠다 이런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개인 브랜드가 뭐 확실하다, 확고하다 이런 이제 평가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윤 전 총장의 정치 진로 두 분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그래서 뭐 좀 더 봐야 될 겁니다. 근데 이게요, 이런 측면이 있어요. 과거에도 이제 그 비슷한 현상이 있었죠.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이제 갑자기 뭐 인기를 얻으면서 대선 주자로 확 뜨는 경우. 그 이제 고건 전 국무총리가 계셨는데 이분은 그 당시에 집권 세력인 열린우리당의 차기 대선 주자가 마땅치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그리 좀 몰린 측면이 있고요. 또 반기문 바람 기억나시죠? 네. 2016년, 2017년. 그때는 이제 반대로 지금 국민의힘 이쪽의 대선 주자가 마땅치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제 뭐 반기문으로 어떻게 재집권을 해보자 이제 이런 게 있었고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안에 대선 주자들이 누가 있죠? 안철수 아니고 홍준표도 아닙니다. 그분도 무소속이에요. 지금 국민의힘 안에 있는 대선 주자들이 1%를 잘 못 넘기고 있는 이런 특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전 총장이 야권 지지층 또 문재인 정부를 싫어하고 정권 교체를 바라는 뭐 이런 분들이 네. 그럼 윤석열로 한번 해보자라고 일시적으로 몰리고 있는 거죠. 전 그래서 상당 부분이 거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선 전에 그러면 낙마할 걸로 한 2, 3개월 안에 꺼지지 않을까. 좀 가혹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안철수 대표의 행보를 쭉 분석을 하면 대략 윤석열 전 총장하고 비슷한 국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3지대에서 잠룡으로 남아있는 한 전 지지율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네. 자 그러면 제3지대를 벗어나서 정말 제3신당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현재의 뭐 국민의힘이나 뭐 이쪽하고 연대를 한다든가 네. 입당을 한다든가 이렇게 결정을 하면 또 한 번 지지율이 요동을 칠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 송 기자께서 보시는 것처럼 2, 3개월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폭락한다? 저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왜 그러냐? 윤 전 총장이 아마 2, 3개월 안에 정치적 선택을 안 할 가능성도 있어요. 안 하면 이게 상당히 유지가 돼요. 과거에 그 벤처 사업가로서 성공했다는 안철수 전 대표도 그랬거든요. 그런 점으로 본다면 이번에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꽤 오래 갈 것이고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한번 이렇게 조정 국면을 맞이하는 것은 본인이 정치적 선택을 제3신당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이나 어느 쪽으로 했을 때 그때 한번 조정 국면을 거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지지율은 꽤 오래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할 때 오히려 조정 국면이 좀 올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아까 이제 성 기자님께서 국민의힘의 현재 그 대권 주자 누가 있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또 한 분이 정치 재개를 선언을 했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인데 이분이 국민의힘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별로 좋은 영향은 안 주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의원들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아니 저분은 왜 지금 이럴 때 또 나서가지고 작년 총선 패배 책임지고 물러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 책임에 대해서 아직도 머릿속에 뇌리에 생생한데 황교안 전 대표가 자꾸 왔다 갔다 하면 누가 생각나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생각납니다. 또 광화문, 뭐 태극기 부대, 뭐 이런 게 연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좀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서 또 제3지대하고 합쳐가지고 정권 교체를 해보겠다 하는데 황교안 전 대표 왔다 갔다 하면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도 뭐 전혀 반갑지 않다 이런 반응이기 때문에 황교안 전 대표가 뭐 지지도가 올라가거나 이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최 의원님도 그렇게 보시죠? 뭐 저도 생각이 비슷합니다. 네. 아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도 황교안 전 대표의 움직임에 대해서 별로 신경도 안 쓸 거고요. 그다음에 황교안 전 대표를 뭐 좀 가까이에서 뭐 무슨 당 지도부나 뭐 고문이나 뭐 이런 거로 앉힐 생각 아마 조금도 없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황교안 전 대표 본인이 지금 일종의 자가 발전 개념으로 뭐 정치를 재개하겠다,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당에서 또는 심지어 이제 당 밖에 있는 윤석열 전 총장도 그 문제에 대해서 거의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두 분 한 줄 논평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짧게 들어볼까요? 먼저 성 기자님. 예, 저는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주자로 이렇게 지도가 올라가는 배경에 일종의 반정치주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치를 잘못한 정치인들한테 책임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한국 사회의 어떤 기득권 세력이 정치에 자꾸 희망을 못 갖게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위험한 측면이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우리나라에 기여하는 방법은 대선 주자가 아니고 그 엄청나게 그 갈고 닦은 수사 역량을 후배 검사들 또 우리나라 수사기관에다가 좀 전수해주는 이런 역할. 그게 훨씬 더 보람 있는 일이고 평생을 존경받으면서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오늘 한 줄 논평은 윤석열 총장 정치하지 마시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아까 LH 이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얘기했었죠. 근데 이 수사를 경찰에다 맡겼단 말이죠.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경찰 국가수사본부 잘 아시지만 지금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아요. 아마 그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어수선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사 역량, 그다음에 여기서 수사 결과를 내놓는다 할지라도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냐. 왜냐하면 이 수사에 큰 손이 있을지 모른다 하는 의혹을 국민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경찰을 시험에 들게 한 LH 수사다. 이걸 한 줄 논평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재보선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 LH 사태 그리고 대선 1년을 앞둔 대선 주자들의 행보까지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밤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내일은 충청과 그 밖에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에 최고 60mm, 남해안에 최고 40mm의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수도권과 충청은 미세먼지 농도 여전히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올봄 들어 가장 최악의 미세먼지가 찾아왔는데요. 오늘 밤 9시까지 수도권은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